자료가 많지 않은 시총 5천억 원 미만의 상장 기업들을 한국 IR협의회 리서치 센터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리포트뿐만 아니라 유튜브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태현 연구위원 그리고 박선영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태현 연구위원과 함께 할 텐데 네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기업이 레몽레인이더라고요. 예, 이름이 좀 예쁘죠. 레몬레인입니다. 네, 이름이 상당히 귀여운데 네. 요즘 또 산업에서 핫한 네. 업종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네. 레몽레인 어떤 회사일까요? 네. 그 드라마, 예능 등 공연 제작하고 콘텐츠 IP를 활용한 부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방송 영상 제작사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2007년 3월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대표작으로는 송중기 주연의 성균관 스캔들이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동사는 2014년 12월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요. 2021년 12월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었습니다. 동사의 최대 주주는 김동래 대표이사에서 2019년도에 위즈익 스튜디오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현재 최대 주주가 컴투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송 영상 제작 시장이 최근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를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방송 영상 산업 시장 규모가 22조 원으로 2016년부터 연평균 6.1% 성장을 했었는데요. 레몽레인이 포함된 시장은 방송 영상물 제작 산업 시장입니다. 이 시장 규모는 3.9조 원으로 전체 방송 영상 시장 산업 시장 대비해서 18%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2009년 이후로 연평균 16% 정도 고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최근에 성장 속도가 또 가파라지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OTT 부상과 함께 같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OTT 시장의 성장은 국내 방송 영상 제작사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동남아 시장 선정을 위해서 글로벌 OTT들이 국내 콘텐츠 수급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1년도에 콘텐츠에 투자한 금액이 전체가 174억 달러로 굉장히 큰 규모였기 때문에 제작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김태현 연구위원님은 OTT 플랫폼 뭐뭐 보세요? 저는 애플 TV 봤다가 네. 예전에는 넷플릭스 봤었고요. 지금 애플 TV 좀 봤었습니다. 예. 요즘에 OTT 플랫폼 정말 하나만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고 네네. 있고 이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쪽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시대 흐름에 맞게 그러면 이 레몽레인의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송 영상 제작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사업 모델이 다변화되는 가운데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모회사가 위직 스튜디오하고 컴투스가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사업 확장도 가능하다. 이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말씀드리면 레몽레인은 올해 2월에 왓챠에서 시멘틱 에러를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외에 올해 제작이 완료가 돼서 방영이 예정된 작품이 8편이 있고요. 2020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한 해 평균 두세 편에 그쳤던 방영 건수가 작년과 올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5편 정도 방영이 됐었고 올해 9편 방영될 예정이고 올해 말부터 제작에 들어가서 내년에 방영 계획된 작품도 5편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사업 모델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송 영상 제작 업계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기존의 방송사 외주의 제작 매출 위주였다면 OTT향 외주 제작 매출이 있고요. IP 보유 제작 매출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통상 방송사 외주 제작 매출의 경우 마진율이 5에서 10%에 불과한 반면에 OTT 경우는 마진율이 15% 이상임을 감안을 하면 OTT 시장 확장은 동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IP 보유 제작 매출의 경우에는 제작 비용이 선집행하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작품이 성공할 시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원과 이익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동사가 올해 방영 예정된 9편 작품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6편 작품이 IP를 보유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방송 영상 제작 건수 증가하고 사업 모델 다각화로 인해서 레몽레인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20% 성장을 했고요. 저희는 올해 2022년 연간 매출액이 56%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모회사와의 시너지 효과에 따른 사업 확장 기대입니다. 모회사로는 위즈익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 위즈익 스튜디오는 CG하고 VFX 기술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화, 드라마, 뉴미디어, 공연 및 전시회 내기까지 온 오프라인 콘텐츠의 기획 제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10개의 자회사와 12개의 손자회사를 지속적인 M&A랑 파트너십 체결로 이렇게 많이 기업 규모를 커왔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축을 통해서 즉 스토리와 연출, 그래픽에 이르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웹 콘텐츠, 웹소설 제작하는 고진업 ENT와 IP 홀더 중심의 합작회사인 W컬처를 통해서 IP를 확보를 하고 레몽레인, 메리 크리스마스, 얼반웍스를 통해서 제작 연출력을 극대화한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전략하에서 레몽레인은 위즈윅 스튜디오와 관계사와 협업을 통해서 IP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모회사인 컴투스와도 협업을 통해서 게임 관련 IP를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투스는 지난 4월부터 자회사인 위즈윅 스튜디오와 MP와 합작법인 컴투버스를 이제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메타버스 사업 공간에서 레몽레인은 동사의 드라마 제작 능력과 보유 IP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원 창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체 컨텐츠 IP를 보유하는 게 정말 상당히 큰 경쟁력으로 꼽히던데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레몽레인의 성장성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레몽레인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레몽레인은 이제 수익을 인식을 할 때, 매출을 인식을 할 때 제작 계약 시점부터 제작 종료 시까지, 방영 때가 아니라 제작 계약 시점부터 제작 종료 시까지 진행률로 인식을 합니다. 외주 제작의 경우에는 제작 마진을 매출과 매출 원가를 인식하는 시점에 같은 시기에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IP를 보유한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작 시기에는 매출 원가하고 매출만은 마진 없이 인식을 하고 방영 시에 방영권 매출과 IP 매출을 인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제작 완료 후에 매출을 추가적인 매출 원가 없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작품의 성공 시에는 영업이익률도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저희는 2022년에 레몽레인의 매출액을 64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대비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영 예정인 대작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가 주연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해해 내년도에 방영될 조국과 민족, 지필, 오아시스 등의 제작 매출이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 보고 있고요. IP를 보유한 작품들이 높은 시청률이 나온다면 관련해서 저작물 매출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1.7%로 2021년 대비해서 3.9%포인트 개선될 전망인데요. 올해 방영될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다음에 백설공주의 죽음물이 이미 매출 원가가 다 인식이 됐고, 이제 방영이 된다면 방영권 관련해서 관련 매출이 마진이 원가 없이 인식할 수가 있고, 또한 내년 방영 예정인 조국과 민족이 올해 한 4분기 정도 제작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인해서 매출과 함께 마진이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참 드라마 강인데 재벌집 막내 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러면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때요?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아직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PBR로 보면은 현재 2.5배 수준인데요. 2019년 7월 이후 평균 PBR이 2.4배인 걸 비교를 해보면 저평가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 7월 이후와 비교한 이유는 동사가 2014년에 코넥스에 상장되었지만 2019년 최대 주주가 변경되기 전까지 방송 영상을
1년에 한두 편 정도밖에 제작 못하는 소형 제작사였고요. 2017년도에는 자본 잠식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그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자본도 늘어나고 회사도 체질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과거 추이와 비교 시에는 2019년 대주주 변경 이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PBR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PBR이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 근무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IP 보유 제작 매출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작품이 흥행이 실패가 됐다. 그러면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빨리 좀 악화되기가 쉽고요. 두 번째는 보호 예술 물량이 좀 출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벤처금융 물량 같은 경우는 상장 후 1개월이기 때문에 전부 다 풀렸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보호 예수 기간 한 2년 정도가 되고 있고요. 뮤직 스튜디오의 지분이 20.2%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과 관련된 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출하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나머지 지분 같은 경우는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리스크 요인까지 꼽아주셨고요. 지금까지 레몽 레인에 대해서 김태연 연구위원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박선영 연구위원과 기업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화장품주로 준비를 하셨던데 네네. CNC 인터내셔널이더라고요. 네네. 기업 이름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저도 같아요. 좀 생소하더라고요. 네, 그 작년도 2021년 5월 달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름 자체는 익숙치 않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사실 2021년에 상장을 했지만 회사는 1997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아모레퍼시픽 계열에서 일하셨던 대표님이 나오셔서 만드신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 메이크업,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색조 메이크업이죠. 그쪽 그 ODM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장품 쪽의 OEM, ODM으로는 좀 유사하게 코스믹스, 콜마라는 기업, 한국 콜마라는 기업들을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그 회사들은 대부분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을 다 이렇게 토탈로 이런저런 제품을 좀 많이 만드는 종합 그런 ODM 회사들이라면, 이 CNC 인터내셔널은 완전히 포인트 메이크업에 특화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97년에 설립을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중소형 그런 브랜드 회사들의 그런 제품들을 그냥 OEM으로 소규모로 생산을 하는 그런 그냥 OEM 회사였었는데 2010년부터 독자적으로 이렇게 펜슬형 아이라이너라든지 또 2017년에는 립 제품인 벨벳 틴트 이런 제품들을 개발을 통해서 좀 독보적인 제품 기획력 이런 것들을 좀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OEM이 아니라 100% ODM으로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벨벳 틴트 진짜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쵸. 핫한 화장품 중에 하나가 됐는데 네. 주로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 그러니까 색조 위주로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주요 제품은 어떻게 되고 주요 고객사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회사는 이제 본인 브랜드가 없는 회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면 아라고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선 4페이지에 있는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자분들은 사실 포인트 메이크업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보시면 전체 매출 비중에서 이 회사는 전체 매출에서 지금 포인트 메이크업을 95%를 하고 있고요. 그 포인트 메이크업이 그러니까 눈 화장, 그리고 눈 화장, 입술 화장, 그리고 이제 피부를 하는 베이스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 회사는 눈하고 입술, 그러니까 립 쪽 제품 위주로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립 제품이 지금 60%, 그 다음에 아이 제품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요 제품 라인업을 보시면은 립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게 많이 본 적이 있는 제품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3C, 마몽드, 페리페라, 그리고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는 지금 제일 요새 되게 잘 나가는 입생로랑이라든지 이런 데들의 립 제품들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아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디올이나 지금 이코스메틱스 이런 데들의 이런 다양한 그 종류의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국내 그 로드샵들,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실 클리오, 페리페라, 에뛰드, 이니스프리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 브랜드로는 지금 로레알,
세프라, 뭐 메이블린, 뭐 이런들의 제품들 다 들어가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국내 그리고 해외에 걸쳐서 이런 인디 브랜드들도 지금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요새 3CE라든지 뭐 올리브영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 브랜드들 웨이크메이크, 삐아 뭐 이런 제품들이 있고요. 해외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레어뷰티라든지 펜타뷰티 뭐 이런 사실 그 글로벌 할리우드 그 배우들이 요새 만든 인디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데들에도 제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사실 그 옆에 보시면 사실 가장 마지막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말 최고의 그 프레스티지 브랜드들 한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이 브랜드 이 그 ODM 회사가 입생로랑 맥, 디올, 클라란스, 이코스메틱 뭐 이런 회사들의 지금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 회사를 좀 달리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화장품 쓰는 여성분이라면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회사들이 다 고객사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주요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ODM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이 탁월한 제품 기획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이 포인트 메이크업 내에 굉장한 경쟁 우위를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제품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생산 설비, 캐파가 이미 다 많이 확대를 하고 그 확대 스케줄을 갖고 있고 이들의 캐파가 굉장히 글로벌 QC에 적합한 그런 공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우선 그 제품 기획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그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제품들을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략적인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각 고객사가 각 그 브랜드 컨셉에 맞는 제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리뉴얼할 수 있고 신제품 컨셉 같은 것을 계속해서 제안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선 기획, 선 제안을 해서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들이 그런 걸 바탕으로 그 성공적으로 브랜드가 안착된 그런 레퍼런스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CE 같은 그런 브랜드들 저희가 사실 처음에 듣보잡 이런 브랜드였던 근데 대박 났잖아요. 네네. 그런 국내 브랜드들이 성공을 굉장히 토대로 지금 이런 인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굉장히 많은 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실제 그래서 뭐 똑같은 카피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브랜드의 컨셉에 맞는 제품들을 굉장히 잘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내뿐만이 아니라 사실 해외에서도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 미국 배우 셀레나 고메즈가 아까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어뷰티라는 그런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색조 제품들 같은 경우도 동사가 제품에 다 참여를 해서 이 브랜드의 컨셉이라든지 컨셉에 맞는 제품 기획, 그 라인업 이런 구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런 고객사들이 시장에 조기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선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고객사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ODM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그 사실 일반 화장품 제조업들하고는 그 약간 그 이익률 자체가 좀 굉장히 레벨업이 되어 있고 사실 거의 브랜드 회사 정도 수준의 그런 마진을 좀 그런 고마진의 그런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캐파고요. 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그 2010년도에 깎아 쓰는 펜슬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서 2012년에 수원 공장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거는 R&I 센터라고 해서 R&D 센터로 쓰고 있고요. 2017년에 동탄 공장 연 8,200만 개 캐파의 그 공장을 2017년에 만들었고요. 또 2021년 작년에 용인 공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6,500만 배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를 준공을 해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상해에서도 지금 연간 2,300만 개짜리 공장을 지금 갖고 있고요. 이 공장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린 카운티, 그러니까 용인 캐파가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연간 1억 7천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고요. 계속 오더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그 프레스티지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물량 자체가 국내에 있는 브랜드랑 양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내년 이후까지는 거의 한 2억 8천만 개까지 캐파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파뿐만이 아니라 각 캐파가 사실 이 화장품 회사지만 거의 제약회사에 준하는 급의 퀄리티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약회사 보시면 그 GMP 설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GMP 개념을 도입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고요. 동사가 만들고 있는 그 제품의 거의 100%의 유해물질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이 그 ODM 협력사에 대한 이런 종합평가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로 유명한데요. 그 CNC 인터내셔널이 2020년에 종합평가 1위를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글로벌리 가장 그 큰 화장품 고객사입니다. 로레알, 에스테로더, LVMH, 코티 이런 네 개의 글로벌 빅4에서 오디트를 획득했다.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회사의 뭐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공장 설비에 대해서도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현재 뭐 입생로랑, 맥, 디올, 클라란스 같은 그런 프레스티지 브랜드에도 동사가 제안한 제품들이 이제 공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록 상장은 작년에 되기는 했지만 1997년에 이제 설립이 돼서 그동안 정말 탄탄한 업력을 쌓아온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쭉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향이냐, 뭐 미국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사실 예전에 사드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런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그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색조라는 브랜드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시절에는 사실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다 마스크 하느라 화장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사실 연결해서 그냥 실적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색조 화장품 회사들이 다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동사도 당연히 고객사들이 색조 메이크업 하는 회사들은 국내 쪽은 다 안 좋았고요.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및 그 유럽의 프레스티지한 그런 브랜드 매출, 그리고 뭐 미국의 그런 아까 인디 브랜드들 이런 매출이 나오면서 매출 자체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어떤 작년에도 소폭이지만 플러스였다라는 점. 다만 이익 측면에서는 아까 용인 공장이라는 좀 대규모 공장이 작년 4월부터 가동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가동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면서 고정비가 좀 증가했었고, 작년 상장을 하면서 전체 매출의 95%가 그 포인트 메이크업에 좀 치중되어 있는 회사였는데 이제 지금 뭐 베이스 메이크업 쪽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인력을 2020년 말 기준으로 한 240명 정도였다가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한 350명 정도까지 전체 인력이 한 50%가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인건비 증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발생을 하면서 작년에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80% 감소하는 그런 좀 이렇게 이익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대신에 올해부터는 지금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면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사실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회복 기대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객사들한테 그 오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2년간 색조 브랜드들이 지금 거의 재고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재고 확대, 그리고 뭐 신제품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제품 물량 이런 발주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실제 회사 측 얘기에 의하면 5월까지 거의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연동해서 실제 1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2분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도 그래서 전체 매출액이 한 전년 대비 27% 증가한 1,160억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0억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측면에서도 지금 용인 공장 같은 경우 가동률이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으면서 마진율이 거의 올해는 거의 10%대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전망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밸류에이션 수준은 현재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지금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봤었던 어떤 화장품 회사들보다 그 영업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은 편입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색조 화장품 쪽 브랜드사 그리고 ODM사들하고를 하고 있는 7개사를 통해서 어떤 피어 밸류에이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에 올해 제 출정 실적 기준으로는 PER 15.5배, PBR 1.4배 수준입니다. 근데 동종기업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조금 소폭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뭐 올해의 예상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브랜드사하고 견주어도 손색 없는 이익률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피어보다는 훨씬 더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올해 내년에 계속해서 실적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본다면 그 프리미엄 폭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면 좋겠다 싶은 리스크 요인이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동사의 주가가 좀 움직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우선 상장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오버행 이슈보다 사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체 주식 수의 66%를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 2018년도에 전환사채 투자했던 물량이 기관 투자자 물량이 있는데 그게 11.5%예요. 그래서 이게 합치고 나면 남은 유통 가능 주식 수가 2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전환사채 물량이 지금 다 전환이 완료돼서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오버행 이슈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이미 보통주 전환은 다 완료됐는데요. 투자자의 든 투자 단가가 지금 이제 무상증자 다 감안해서 봤을 때도 한 22,000원 정도 수준으로 현재 주가보다는 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거의 10% 가까운 10%가 넘는 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 한 번에 풀리기보다는 약간 블럭딜 형격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량이 좀 해소가 되면 좀 유동성도 늘어나고 좀 주가가 좀 제대로 재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네 개의 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점들을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네, 박선영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지난해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ODM 업체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